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 가져왔어요. 저한테는 부동산 투자랑 돈에 대한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말하는 원리 원칙이 같기 때문에. 근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한 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셋이니까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법 책을 읽어보면서 와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부자 아빠가 말하는 부자 되는 법, 아이를 가르치는 법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는 공장이래요.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가난해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진짜 세상에서의 생존 기술을 가르쳐라. 아이들의 천재성을 개발하라.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위한 실전 가이드,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야구를 잘했대요. 이렇게 말해요. 앤디는 야구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독서보다 야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앤디는 교실에서 더 똑똑하다는 뜻이죠. 앤디는 그곳에서 더 잘 배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앤디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뜻은 아니죠. 앤디의 IQ가 높다는 것은 읽어서 배우는데 천재란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더 빨리, 더 많은 구분을 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읽어서 배우는 건 앤디가 최고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른 방법으로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왜? 그거 읽고 공부하는 건 앤디가 더 빠르니까. 경쟁을 그 분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교육법입니다. 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학문적인 IQ가 높은 사람들은 종종 현실 세계에서 잘하지 못할 때도 있다. 왜 그런데요? 라고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이 옳음을 강조한대요. 이렇게 하면 정답, 이렇게 하면 틀렸어. 맞고 틀리고를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맞는지 틀리는지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학문 IQ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나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행동 자체를 못한대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야. 100점 맞아야 돼. 뭐 A를 받아야 돼. 이러니까.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학교 시스템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학교 시스템에서 틀린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벌 줘요. 옛날에 맞았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시험 점수 얼마 이하 나 앞에 나와서 손바닥 때리고 맞았어요. 왜 맞는 거야? 수학 내가 점수 좀 안 나왔다고? 근데 우리는 실수하고 틀린 사람은 무조건 때리는 거죠. 무섭죠. 도전할 수 없죠. 이게 우리의 교육. 가난하게 만드는 교육. 오너가 아니라 직장인이 되게 하는 교육이죠. 자유롭지 못하게.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친구들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빚에 쪼들린다는 사실을 한참 민감한 9살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삶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아빠는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린 빚이 많을까? 내 친구들은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낡은 빌라, 재개발 빌라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남의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 집 좋다. 이렇게 애기 말 막 첫째는 7살이니까 이제 동생들은 5살, 그 밑엔 2살. 이렇게 어린 애기들이 맨날 누구네 집은 좋다. 새 아파트 막 좋은 집만 가면은 와 좋다 이러는 거예요. 네. 오래된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도 좋고 다 좋지.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는 유튜브를 보더니 마리아와 친구들인가? 걔네가 뭐 2층 주택을 산대요. 그래서 저보고 2층 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난리예요. 아파트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친구들은 부자인데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게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야.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비교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되게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기자가 어느 날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나요? 저는 사업체들을 만들고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식에 좀 투자해 보시죠. 그러니까 기자가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는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책을 써서 당신처럼 200만 부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맞아요. 당신은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긴 하지만 누구도 그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았죠. 만약 내 책을 관리할 에이전트를 찾지 못한다면요? 막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고가 어때요? 아이디어를 계속 주는데 아유 나는 못해요. 당신이니까 했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이 기자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기자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유능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이를 부자로 볼 때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할게요. 우리가 아이를 부자로 볼 때 우리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독서를 하고 심리학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나를 부자로 바라보고 내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면은 확신을 가지면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학교 시스템에서요, 교사들에게 재능이 뛰어난 아이만 당신 학급에 배치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대요. 그 교사가 나중에 보고를 했대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보고를 했대요. 근데 이건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은요, 무작위로 성적이 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어떤 반에만 뛰어난 성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아 우리 학급 아이들이 뛰어나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교사가 자부심이 생기죠. 야 최고야 우리 애들은. 다 머리가 좋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해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잠재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가치 있는 아이, 잘하는 아이, 부자가 될 아이로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영재를 키운 부모님들 보면 다 내 아이가 천재다, 영재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가장 나쁜 점을 볼 때 바로 부모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점만 봐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 비교당하고 선생님이 못한다고 하고 채점을 당하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집에 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못했네, 잘했네, 그러게 왜 공부를 안 했냐가 아니라 다른 장점을 바라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장 큰 장점,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자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완전 바뀌었어요. 가난한 아빠가, 친아버지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넌 성공할 수 있다. 너는 이런 분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난한 아빠는 교사 출신이고 교육감까지 되신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교사인 내 아버지, 가난하지만 그래도 명예가 있는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준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 여기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두 아버지가 모두 다 이분의 좋은 점과 강점만 바라봤어요. 못하는 걸 뭐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이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터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집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마이크와 로버트 기요사키. 마이크는 부자 아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터에서 돈을 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리고 돈을 번 후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든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종의 숙제 같은 거네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숙제, 집에서 하는 일, homework. 이게 집에서 하는 일이래요. homework. 이거를 숙제를 잘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게임을 했어요.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했는데 계속 이제 부자 아빠 이긴 거죠. 부자 아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을 사야 해요. 맞았다. 부동산을 사는 것이 네가 하는 숙제다. 그것이 너를 부자로 만든다. 네 봉급이 너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점은 일터가 아니라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너희가 사는 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혹은 사업체를 만들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상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자가 되려면 집에서 숙제를 해야 한다. 우리 별표 좀 할까요? 부자가 되려면 집에서 숙제를 해야 한대요. 바깥에서 백날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야지 이걸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완전 공감. 그래서 부부 중에 둘 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명이 돈을 벌고요. 한 명은 이 홈워크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바깥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숙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담해서 하면 제일 좋겠죠. 모노폴리 게임을 함으로써 나만의 이기는 공식을 발견했다. 15살의 나이에 나는 부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았을 때 나의 자기 인식은 치솟았다. 나는 점수가 좋지 않아도 좋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혹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도 여전히 부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걸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점수가 좋지 않고 좋은 학교에 가지 않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몰랐어요. 왜? 저도 부루마블이랑 게임을 했지만 이게 현실에 정말 적용되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부루마블이 저는 그냥 게임인 줄 알았어요. 게임의 룰은 내가 알아요. 빨리 부동산을 사면 이기는 건 알아. 근데 부동산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사? 전 세계에 저렇게 어떻게 사? 말도 안 돼, 얘는 게임이야. 라고 전 생각했고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받았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에게 이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법을 배웠어요. 배운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주변에 월세를 받거나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모르죠. 저는 아주 나중에 책을 읽고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집을 사는구나. 얼마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왜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 관찰하면서 그 아이가 나름의 공식을 찾도록 격려하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일단 학교를 떠나 진짜 세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진짜 교육이래요.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라는 충고는 그가 아이였을 때는 좋은 충고였지만 어른이 된 그에게는 좋은 충고가 아니네요 라고 말했어요. 자, 15살짜리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 얻어라. 좋은 충고죠. 예,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예요. 근데 제가 37이에요. 누가 저한테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일자리 얻어라. 학교에 가라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이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요, 다 농사 지었어요. 회사가 어딨어요? 사업이 어딨어요? 자, 우리 아버지 시대는 회사원이 늘어나죠. 자, 우리 시대에는 사업자가 자영업자 점점 늘어나요. 제가요, 강사, 유튜버, 작가, 임대업자, 방송인 이런 게 될 줄 우리 엄마 아빠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그런 직업은 너무 희소해. 강사나 작가는 만나볼 수도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 꿈을 적을 때 강사, 작가 이런 거 적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평생을. 저도 물론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왜 우리의 꿈을 엄마의 생각으로 야, 꿈은 요 정도가 있는데 골라봐. 꿈이 한 15가지가 있어. 엄마가 보기에는. 이 중에 너 골라. 그거 말고 이거 해. 이러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농사를 져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저는요, 농업이 또 뜰 것 같아요. 농사를 아무도 안 지으니까. 선생님에게 어느 날 물었대요. 공부를 잘 못하는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왜 관심도 없고 나중에 사용하지도 않을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험 쳐야 하나요? 선생님과 말싸움을 한 기록을 보면 너무 웃깁니다. 그리고 15살 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는요, 영어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여기에서 빵 터지게 웃을 일이에요. 왜?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 낙제를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 텐데 우리가 국어에서 낙제를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국어를 엄청 못하는 거예요. F를 받았대요. 왜? 철자 실력이 엉망이었대요. 15살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국어를 낙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자, 이것은요. 한 학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뜻이래요.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우선 먼저 내 아버지는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셨다. 그분은 하와이주의 교육감으로서 40개 이상의 학교를 감독했다. 그런 교육감의 아들이 낙제를 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웃었다. 환장하죠. 예. 이런 어떤 극한 상황. 낙제는 내가 누이 동생과 같은 학년이 된다는 뜻이었다. 내 동생이랑 같은 학년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다시 방학 때 시험을 쳐가지고 다행히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가난한 아빠가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지 않았대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이 막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자, 공부를 못하고 이제 점수에 대한 얘기를 부자 아빠랑 또 나눴습니다. 부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은행가는 나에게 성적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은행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학창시절 당신의 성적표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A만 받은 학생이었어? 오, 당신은 좋은 점수를 받았군요. 그러니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주겠소. 이렇게 말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부자 아빠의 아들 마이크가 옆에서 항상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아빠의 재무제표를 요구했어요. 그 사람은 늘 아빠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요구해요. 또 아빠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싶어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건전한지,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뭐 회계 같은 거, 세금 신고한 거 그런 내역 같은 거 보여주면 되겠죠. 뭐 종합소득세? 뭐 그런 거?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여주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은행가들은요, 누구에게나 재무제표를 요구해요. 은행가들은 상대가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재무제표는요, 학교를 떠난 후의 성적표이다. 그것은 어른들의 성적표이다. 이번에도 문제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다.
재무제표가 바로 어른들의 성적표고요. 이것이 바로 경제 성적표라고 합니다. 너의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이 어떻습니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배운 적이 없다. 라는 거죠. 자,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그럼 어떻게 가르치나요? 뭐 우린 부자 아빠가 주변에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즐겁게 가르치래요. 그분은 늘 게임을 하셨고 정보를 내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분은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썼다. 나를 무능하거나 느린 아이로 보지 않았다. 내가 배우는 속도에 따라 그리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맞게 나를 가르쳤다. 그분은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도 그 점에서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쳤다. 여러분 별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하거나 너 되게 멍청하구나. 너 왜 이렇게 느리니? 라고 하지 않았대요. 누가? 진짜 내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맨날 우린 돈이 없구나. 돈 때문에 힘들다. 빚이 있다. 우린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늘 얘기한 아버지도 그러자는 거예요. 왜?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돈은 이 아빠한테 배우고, 나를 긍정적으로 너 잘 될 거야 라고 바라봐주는 친아버지까지 있으니까, 이래 성공했구나라는 거를 자신감이 있구나, 이 사람이. 알 수 있게 됐어요.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당신이 돈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당신도 더 똑똑해질 것이다. 별표. 저도 아이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할수록 제가 조리 있게 말하고 아이를 위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된 것 같아요. 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용어가 어려운데 아이에게 맨날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8살짜리 애한테도 막 설명하니까 그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죠. 현실 세계에서 돈을 가르치는 법. 재무제표를 기입해서 부자 아빠에게 제출해야만 했대요. 몇 살 때? 15살 때. 중학교 시절에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자, 게임은요, 아이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돕는데요. 2시간 동안 게임을 했대요. 브루마블. 모노폴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부자 아빠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2시간 동안 게임을 했는데 게임의 이쪽 면에서 모든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위에 빨간 호텔을 지었어. 내가 묻는 것은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게임에선 2시간 동안 이만큼의 부동산을 가졌는데 현실에선 그럼 얼마나 걸리겠니?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아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볼 때는 20년쯤 걸린다. 20년이라고요? 마이크와 내가 소리를 질렀대요. 왜? 1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20년은 상상하기 어려웠어. 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자가 빨리 되고 싶어요. 20년이면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부터 부동산을 할 수가 없죠. 15살부터.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불평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세월은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개념. 20년만 고생하면 완전 자유로울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대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고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어느 것도 복잡하지 않다. 아이에게 돈, 주머니 이런 단어, 돈을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래요. 부동산, 주식, 채권, 법률, 세무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어려워요. 누구나. 저도 어려워요. 공부하죠. 대학을 나와도 어려워요. 왜? 대학교 때 안 배우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기득권층이 많아서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부동산, 주식, 채권, 법률, 세무를 다루어서 각각 자기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지식의 힘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남들이 다 알면 싫어. 네.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자들의 음모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 용어를 알아야 돈을 버니까. 그걸 아이에게 어떻게 해라? 쉽게 가르쳐라. 엄마가
그걸 쉽게 가르치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어려운데 얘를 어떻게 쉽게 가르쳐요. 그죠? 자, 아이에게요. 공부하는 대가로 돈을 주지 말래요. 만약 당신 아이가 공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때만 공부를 한다면 당신이 그런 돈을 주지 못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돈 받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엔 더 중요한 교훈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자, 아이에게는요. 창업가의 정신을 고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생각하도록 자극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떻게 했어요? 버리는 만화 잡지를 모아가지고 만화방을 만들었죠. 지하에다가. 그런 것처럼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힘, 좀 참는 거, 절제하는 거 가르치고요. 신용카드, 빚이 무엇인지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에게 자산과 부채 개념을 가르쳐라.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 근로소득, 간접소득, 비활성소득. 어렵네요. 무슨 단어인지. 미국 단어라 그런가 봐요. 이런 것도 가르치래요. 뭐 불로소득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겠죠. 뭐 임대소득, 근로소득, 저작권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탁에서 아이와 실습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월간 청구서와 지불 계획을 설명한다.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지불해야 돼. 그리고 가장 먼저 지불하는 게 나에게 먼저 지불하는 거. 나를 위해 저축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 같은 거. 세 번째는 주택융자금. 네 번째는 신용카드 청구서. 그리고 신용카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점이 있어. 뭐 돈을 더 쓰게 만들어. 할부가 점점 쌓이게 만들어.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걸 다 펼쳐놓고 설명하래요. 그리고 청구서 지불을 끝내고 나서는 예산을 짜는 걸 알려주래요. 일주일치 예산을 짜서 그걸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식재료를 구매도 하고요. 식사 준비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의 실습. 이거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표가 하나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표가? 그래서 예금 이자는 얼마고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예금 종류가 뭐 정기적금, 뭐 정기예금 이렇게 다 다르죠. 금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저축이랑 적금이랑 예금이랑 뭐 정기랑 기타랑 다 달라요. 그리고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과 주택융자금 이런 거 다 다르죠. 그 이유를 다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율이 더 높니?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니? 이런 거 원리 설명해 주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뭐 1억을 빌리면 그러면 신용대출 이자는 얼마니? 한 달에 얼마 내니?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실습. 은행 이후에는 증권사를 가래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저 같으면 대부분 해줄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10대라면 증권사 계좌를 열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아이가 뿌듯함이 생겨요. 내가 사인을 막 하고 있어. 서류에. 아이가 자신의 투자 대상을 선택하게 하라. 뭐 네가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를 사봐. 너 터닝 메카드 좋아하지? 터닝 메카드가 어느 회사인지 아니? 너 구글 유튜브 엄청 보지? 너 유튜브 회사 이름 뭔지 알아? 알파벳 A가 회사 이름이야. 뭐 이렇게. 이런 거 투자 대상 고를 수 있게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신문의 경제면이나 금융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당신 아이에게 가르쳐라. 당신도 그런 걸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두 사람 모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헤드라인을 노출을 시켜주려고.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사를 정말 많이 봐요. 거의 틈난 대로 봐요. 근데 아이는 스마트폰도 없고 자기 PC가 없기 때문에 페이퍼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죠. 근데 사실 잘 못 읽어주고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많이 경제신문 읽어주고 싶어요. 늘 작게 시작하라. 아이가 투자를 시작할 때 너무 많은 돈으로 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낫다. 돈에 대해서는 큰 실수보다 작은 실수를 해서 회복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의 실습.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땅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는 저 땅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허락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땅 주인은 이곳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그냥 매달 임대료를 받는다. 때로는 땅 주인이 건물도 소유하면서 건물 임대료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도로의 각지 같은 데를 막 자리를 잡아서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점원 보이니? 점원은 시간당 얼마를 받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직원이 몇 사람 있으면 가게를 운영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단다. 막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맥도날드 가게에서 막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늘 해왔거든요. 되게 놀랐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